자, 한비자 10과편입니다. 10과입니다. 10과. 10과편. 10가지 과오라는 의미가 씁니다. 보자. 10과. 10가지 과실, 10가지 과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잘못이죠. 아까 8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나라를 그러니까 왕의 외적인 요인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여기 10과는 지금 맥락상 보니까 왕의 내적인 요인, 왕이 할 수 있는 잘못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인 것 같네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잘 살펴야 할 10가지 과실이 있는데, 그것을 10과라고 한다. 첫째는 작은 충성을 행하다가 큰 충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돌보다가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아, 그렇지. 한비자는 그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셋째는 자기 행적에 편협함이 있는데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지 좆대로 행동하며 제후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몸을 망치는 데 이른다는 것이다. 넷째로 나라 다스리는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음악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하면 자기가 행할 길이 막혀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기 신분이라는 건 왕이겠죠. 다섯째는 탐욕에 빠져 이익만을 즐기면 곧 나라는 망하고 목숨을 잃는 근본이 된다. 여섯째는 여자들의 춤이나 음악을 탐하여 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화근이 된다. 일곱 번째는 나라를 떠나 멀리 유람하기를 좋아하거나 사냥을 즐기며 바른 말하는 선비를 무시하면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여덟째는 허물을 범하면서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좆대로 행동한다면 명성을 잃고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 시초가 된다. 아홉 번째는 안으로 자기 나라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제후를 믿는다면 토를 침범당하는 재앙이 된다. 열 번째는 나라가 작은데도 큰 나라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바른 말하는 충신을 쓰지 않으면 곧 사직을 망하게 하여 대를 끊는 정세가 된다는 것이다. 10가지 과실입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어찌하여 작은 충성, 소충이라고 하느냐? 옛날 초나라의 공왕이 북쪽 진나라의 여공과 얼릉에서 싸운 일이 있었는데, 초나라 군사는 패하고 임금인 공왕은 눈에 보상을 입었다. 그 싸움이 한창일 때 초나라의 총대장인 사마자반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청하자 그 심부름꾼인 고경이 잔에다 술을 부어 바쳤다. 이에 자반이 말하기를, 이놈 술이 아니냐, 당장 물렸거라 라고 호통을 쳤다. 고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고했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이에 술을 좋아하던 자반은 더 이상 물리치지 않고 모르는 척하면서 받아 마셨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자, 자반은, 잠깐만요. 원문을 좀 볼게요. 사마자반 갈이구음 이게 잠깐만요. 곡양인가요? 곡양이군요. 견곡양인가? 견곡양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반왈, 이게 히자 옆에 구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렸거라 라고 하니까 주야, 술이다, 물렸거라. 곡양왈, 견곡양인가? 아무튼 곡양왈 비주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주야, 술이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참, 이런게 여러분은 재밌는 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전 재밌습니다. 자반은 몰래 술을 즐겨 마시고 마시기 시작하면 입에서 술잔을 떼지 못하는 사람인지라 권하는 대로 받아 마셔 아주 취하고 말았다. 그날의 싸움은 이미 끝났으나 임금인 공왕은 다시 싸울 생각으로 사람을 시켜 사마자반을 불렀으나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공왕은 걱정이 되어 스스로 수레를 몰고 자반의 막사로 들어갔는데, 사마라는 게 직책 이름이겠죠. 술 냄새를 맡고는 돌아 나오며 말하기를,
오늘의 싸움에서 과인이 부상을 입었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사마뿐이었다. 사마라는 건 자반이 있죠. 그런데 사마는 이렇듯 술에 쩔어 있으니 이는 초나라의 사직을 잊은 것이고 초나라 병사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과인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탄식하며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사마자반을 참수형에 처하고 저자의 내거로 본보기로 삼았다. 아주 공황이 뛰어난 왕이군요. 사리분별을 잘하는 왕이군요. 심부름꾼인 고경이 자반에게 술을 권한 것은 그에게 적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를 사랑하는 충성심에서 행했던 일이었으나 도리어 자반을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작은 충성을 행하다가 큰 충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한 것이다. 당뇨병 환자한테 초콜릿 권하는 건 예를 들면은 당뇨병 환자가 잠시 즐겁겠지만 그걸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어찌하여 작은 이익을 돌아본다라고 하는가? 옛날 진나라의 북쪽 진나라입니다. 헌공이 우나라로부터 길을 빌려 괭나라를 정벌하려 할 때 대부인 순식이 말하기를, 요거 그거 아시죠? 그 순망치 안 아시죠? 그죠? 바로 그 고사입니다. 임금께서는 수극 땅에서 나는 구슬과 굴산에서 나는 말을 우나라 임금에게 뇌물로 보내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수국의 구슬은 우리 선왕의 보물이고 굴산의 말은 과인이 아끼는 준마다. 만약 우리의 선물을 받고도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다. 순식이 말하기를, 그쪽에서 우리에게 길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면 그 선물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곧 나라 안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잠시 나라 밖의 창고에 두었다가 되찾아오는 셈이고, 말 또한 나라 안의 마국간에서 나라 밖의 마국간에 잠시 옮겨놓는 셈입니다. 임금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괭나라를 치고 오나라도 조지겠다는 거죠. 이에 임금은 그렇다면 좋다라고 했다. 이에 순식은 수국의 구슬과 굴산의 말을 가져다가 오나라 임금에게 갖다 바친 뒤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오나라 임금은 그 구슬과 말이 탐나 진나라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때 오나라의 대부인 궁지기가 가나에 말하기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무릇 우나라와 괭나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마치 수레에 보가 있어 보는 수레에 의하여 존재하고 수레는 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 우나라와 괭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형세입니다. 만약 길을 빌려주어 아침에 괭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는 저녁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을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원컨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우나라 임금은 이를 듣지 않고 마침내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순식은 괭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온 지 3년 만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우나라마저 정벌해 이겼다. 순식은 우나라에 선물로 줬던 구슬과 말을 다시 찾아 헌공에게 돌려주니 헌공이 말하기를, 구슬은 이와 같이 그대로이고 비록 말은 나이가 먹었으나 눈에 띌 만큼 자랐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다. 오나라 임금이 군대가 패하고 영토도 깎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그것이 해가 되리라는 염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작은 이익을 돌아보다 큰 이익을 해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 어찌하여 편협한 행실이라 하는가? 옛날 초나라의 영왕은 신이라는 곳에서 제후들을 모아 회동했을 때 송나라 태자가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빌미로 태자를 옥에 가두었고, 또 서나라 임금을 억심여겼으며 제나라의 대부 경봉을 구금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시종하던 중사 한 사람이, 중사는 관직 이름이겠죠, 가나에 말하기를, 제후의 모임에서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곧 나라의 존망의 깃들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옛날 하나라의 거랑이 유융에서 제후들을 규합했을 때 유민이 배반하고, 은나라의 중왕이 봄사냥터에서 제후들과 모였을 때 여구가 배반하고, 주나라의 유왕이 태실에서 회맹할 때 서윤과 북적이 반목하게 된 것은 무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임금께서도 이를 깊이 생각하여 도모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은 듣지 않고 자기 좆대로 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에 영왕이 남쪽 지방을 순시했는데 그 틈을 타서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위협해 모반했다.
그때 영왕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건계라는 강변에서, 건계는 그 강 이름이겠죠? 냇가 그런 말인데, 강변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행실이 편협해 자기 좆대로 행동하며 제후에게 무례를 저지르면 반드시 몸을 망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어찌하여 음악을 즐긴다고 하느냐? 옛날 위나라, 요거 작은 위나라입니다. 작은 위나라, 그 동군에 있던 작은 위나라요. 위나라의 영공이 북쪽 진나라에 가다가 복수라는 강에 이르러 하룻밤 묵어가려고 수레에서 말을 풀고 임시로 막사를 지어 쉬고 있었다. 한밤이 되자 어디선가 북소리에 맞추어 새로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영공은 매우 즐거워 사람을 시켜 이웃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 영공은 악관인 연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새로운 곡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 이웃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니 그댄 나를 위해 그 소리를 듣고 악보에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다. 악관인 연은 좋습니다 라고 했다. 영공은 조용히 앉아 검은고를 연주했다. 연은 그 소리를 받아 악보에 옮겨졌다. 다음날 연은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신이 악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악보를 만들기를 했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하룻밤만 더 말미를 주시면 이를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영공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 이렇게 하룻밤의 말미를 얻은 연이 다음날 악보를 완성해 일행은 마침내 진나라로 떠났다. 하루 기다린 거야? 진나라의 평공은 위나라 영공을 위하여 시이의 누각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뭐 이거는 좋은 데라는 거겠죠. 주연이 무리익자 영공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곳으로 오는 길에 새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원컨대 한번 연주해봄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평공이 좋습니다 라고 했다. 영공은 곧 연을 불러서 사광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사광이라는 건 사람 이름일 거예요. 이거 음악 잘하는 사람일걸? 검은고로 새로운 곡을 연주하겠다. 그런데 아직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았던 진나라의 악관인 광이, 사광이죠, 연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곡이니 끝까지 연주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평공이 이 곡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라고 물었다. 사광이 말하기를 이것은 악관인 연이 만든 곡인데 요건 아까 그 위나라의 악관인 연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자, 주왕을 위해서 지은, 그러니까 요건 은나라의 주왕이죠. 음탕한 음악입니다. 무왕이 그의 임금인 주를 토벌하자 연은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박수에 이르러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게 아까 복수가 아니었나요? 앞에는 복수라고 적혀있는데 뒤에는 박수라고 적혀있네. 자,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아마 복수겠죠. 복수 근처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을 남보다 먼저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이 전해지므로 이 곡을 끝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평공은 말하기를 과인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대는 그 음악을 끝까지 연주하라 라고 해서 연은 그 곡을 끝까지 연주했다. 헤비메탈이었나봐요. 힙합 아니었을까? 연주가 끝나자 평공이 사광에게 묻기를 이 곡은 세상에서 이른바 무슨 가락입니까? 라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청상의 가락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 평공이 청상이라는 가락이 본데 가장 슬픈 가락인다 라고 묻자 사광이 말하기를 청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평공은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청치를 들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사광은 말하기를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옛날 청치의 가락을 들은 사람은 모두 도덕과 의리를 완전하게 갖춘 임금 왕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덕이 열버 그 가락을 듣기에는 모자란 듯합니다 라고 하니 평공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바라건대 한번 들려주십시오. 사광은 마지못해 검은고를 당겨 청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째 곡을 연주하니 검은 학이 현학이랍니다. 현학이 8마리씩 두 줄을 지어 남쪽에서 날아와 복도에 모여 앉았다가 두 번째 곡이 시작되자 나란히 줄을 지었고 세 번째 곡이 연주되니 검은 학들은 목을 길게 뽑고 울면서 나래를 펴고 춤을 추었는데 그 소리는 공상각치우의 가락에 맞추어 하늘에까지 미치는 듯했다. 이에 평공이 크게 기뻐하니 한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평공은, 정우씨 안녕하세요. 생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평공은
술잔을 높이 들고 일어나 사광의 장수를 축수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묻기를 청치보다 더 슬픈 가락은 없느냐라고 하자 사광이 말하기를 청치가 슬프긴 하지만 청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평공은 말하기를 이번엔 청각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 사광이 말하기를 그것은 안됩니다. 옛날 황제가, 이거는 오제 중의 한 명인 누를 황자 쓰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태산 위에 귀신을 모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황제는 상아로 꾸민 수레를 타고 6마리의 교령이 그 수레를 끌게 했으며 목신인 나무의 신이죠. 나무의 신인 필방이 양측의 바퀴 빗장이 되었고 병신인 군대의 신인 치우는 앞장섰으며 풍신 바람의 신인 풍백은 나아갈 길을 깨끗이 쓸고 비의 신인 우산은 길에 물을 뿌려 깨끗이 했습니다. 범이나 승냥이 같은 동물은 앞에서 길잡이를 했고 귀신들은 뒤에서 호위했으며 하늘을 날던 용은 땅에 내려와 엎드렸고 봉황은 하늘을 덮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귀신들을 크게 산에 모아놓고 청각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덕이 열범으로 이 가락을 들으시기에는 모자람이 많습니다. 이 가락을 굳이 들으신다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평공이 말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나에게의 즐거움이 있다면 음악을 듣는 일이니 바라건대 그 가락을 들려주십시오. 사광은 부득이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첫째 곡의 연주가 시작되자 검은 구름이 서북방에서 일어나 모여들었다. 다시 연주가 계속되자 큰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쏟아져 휘장이 찢어지고 술잔이 깨졌으며 귀앗장이 부서져 낭하에 떨어지니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이에 평공도 겁이나 두려워 궁궐 내실로 피하여 엎드렸다. uneducated 음악 뮤직.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진나라에는 큰 가뭄이 닥쳐 3년 동안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평공은 전신이 굽어 곱사등이가 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이르기를 정치에 힘쓰지 않고 음악만을 즐겨 그치지 않는다면 자기 일신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고 했다. 이번 예는 좀 기네요. 자, 어찌하여 탐욕스럽고 괴팍하다고 하는 것이냐. 옛날 지백요는 지백을 의미하는데 그 지백이라는 게 북쪽 진나라를 분할했던 6대부 중에 한 명이죠. 자, 지백요는 조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군사를 이끌고 범씨와 중항씨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돌아와서는 군사를 몇 년간 쉬게 했는데 사람을 한나라에 보내 영토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의 강자라는 건 여기 왕 이름입니다. 강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단규라는 신하가 간에 말하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릇 지백의 사람됨은 이득을 좋아하고 오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가 땅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면 곧 군대를 일으켜 반드시 우리 한나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주게 되면 그는 그것에 맛을 들여 또 다른 나라에게도 땅을 요구할 것이며 다른 나라 가운데는 들어주지 않는 나라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백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그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나라는 화를 면하게 되고 정세의 변화를 보아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강자는 좋다라고 하고는 사신을 지백에게 보내 1만의 가호에 해당하는 골 하나를 주겠다고 했다. 1만의 가호라 그랬으니까 한 집에 7명 산다고 치면 70만 명이 사는 곳이네요. 역시 중국이군요. 고대에 70만 명이라니. 자, 지백은 대단히 기뻐하고 다시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영토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위나라의 선자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신하인 조가가 가나에 말하기를 그는 한나라의 땅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는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게 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라 안의 인심은 홀로 강하다는 자만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나라 밖으로는 지백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백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니 주지 않는 것이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다. 아까와 같은 말이죠. 위나라의 선자는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사신을 보내 1만 가호의 버금가는 고를 지백에게 주었다. 또 70만입니다. 이렇게 되자 지백은 다시 사신을 조나라에게 보내 채와 고량의 2고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조나라의 양자는 족가라고 했다. 그러자 지백은 몰래 한나라 위나라와 동맹하고 조나라를 정발하려 했다.
이 조나라 양자가 이제 조나라의 시조격 되는 사람이에요. 장맹담을 불러들여 이를 의논하며 말하기를 집에게 사람됨은 본래 밖으로 친숙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흉계를 꾸미는 사람이다. 이번에 한나라와 위나라에 3번씩이나 사신을 보내서 음모를 꾸미면서 과인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다. 이것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과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겠느냐? 라고 물었다. 장맹담이 말하기를 저 동아루는 사람 이름이겠죠. 선왕이신 간주를 섬긴 조간자죠. 간주를 섬긴 슬기로운 신하였는데 그가 진양 땅을 다스렸고 지금 그 뒤를 이어 윤탁이 선정을 베풀어 그 교화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진양으로 옮겨 앞으로의 근거로 삼으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은 좋은 의견이다 라고 하고 곧 신하인 연릉생을 불러 병거와 기병들을 이끌고 앞서 진양으로 가게 한 다음 임금도 그 뒤를 따라 그곳으로 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잠깐만 자리 좀 비울게요. 잠깐 자리 좀 비웠습니다. 이것이 왜 기냐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시가편 엄청 긴데요? 잠깐만. 자기 혼자 거의 50쪽인데? 잠시만요. 자, 임금께서는 진양을 옮겨 앞으로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라고 했다. 임금은 좋은 의견이다 라고 하고 곧 신하인 연릉생을 불러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앞서 진양으로 가게 한 다음 임금도 그의 뒤를 따라 그곳으로 갔다. 임금이 진양에 도착하여 성곽과 오관의 창고를 살펴보니, 오관이라는 건 뭐 5관청들 뭐 그런 건데 그때 행정기구였겠죠. 성곽은 보살피지 않아 허물어졌고 창고에는 한 톨의 곡식도 없었으며 관청의 금고에는 돈이 없고 무기고에는 갑옷과 병기가 없었다. 고을을 지키는 방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을 본 양자는 두려운 나머지, 조양자죠, 곧 장맹담을 불러 말하기를 과인이 성곽과 5관의 창고를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적에게 대항해야 라고 물었다. 장맹담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성곽을 나라를 다스릴 때 재물은 민중의 창고에 두고 나라의 창고에 두지 않으며 애써 민중을 교화하면 성곽을 돌보아 수리하지 않아도 곧 민심이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금께서 명령을 내려 민중으로 하여금 3년 동안 먹을 곡식만 남기고 나머지 곡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라의 창고에 바쳐 놓도록 하고 3년 동안 쓸 세물만 남기고 남은 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라의 금고에 바치도록 하며 각자가 자기 일을 하고도 남는 인력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성곽을 쌓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이 임금이 그날 저녁 무렵 명령을 내렸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창고에는 더 이상 곡식을 넣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금고에는 돈이 꽉 차서 더 쌓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무기고에는 갑옷과 병기가 꽉 차서 더 들여놓을 틈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자 성곽은 말끔히 수리되었고 적에 대처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지게 되었다. 이에 양자는 장맹담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성곽이 말끔히 수리되었고 수비도 갖춰졌으며 돈과 식량도 충분하고 무기도 남는데 화살이 없으니 어찌해야 하느냐 라고 했다. 장맹담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동아루가 진양을 다스릴 때 뒷날을 걱정해 공궁의 담장에는 모두 쌀이나무와 억새풀과 쏙대나무 그리고 초나라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 울타리로 삼아 그 높이가 10자도 넘게 되었으니 임금께서는 그것을 잘라 쓰시면 화살은 남아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전부 다 이게 화살에 쓰는 그건가 보죠. 임금은 그의 말대로 그 나무들을 잘라 시험해 본 결과 그 경과함이 귤로의 대, 죽, 대나무,
대나무로 만든 화살도 이에 미치지는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하면 화살은 충분한데 화살촉을 만들 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다. 장맹담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에는 동아루가 진양을 다스리면서 공궁과 관사를 지을 때 넣은 방에는 모두 정교한 구리로 기둥의 초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화살촉을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 역시 충분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명령이 내려지고 방비에 필요한 것이 갖추어졌을 때 과연 세나라 연합군이 공격해와서 진양성에 이르렀고 곧 전쟁이 벌어졌다. 3개월이 지나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함으로 적군은 넓게 흩어져 성곽을 포위하고 진양의 강물을 끊어 성 안으로 몰아넣어 수공을 시도한 것이 3년이 지났다. 성곽안은 마치 새 집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솥을 달아매고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양식이라 재물도 다 떨어지고 사와 대부들도 야위고 병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양자는 장맹담에게 말하기를 식량도 떨어지고 물자도 다 되었으며 사와 대부는 물론 민중들도 야위고 병들었으니 나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려 하는데 어느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물으니 장맹담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나라가 멸망하려 할 때 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위태로울 때 안정시키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중시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꾀하려 하시는 계책을 거두시고 항복하지 말고 신에게 시험삼아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 한나라와 위나라의 왕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양자가 허락했다. 장맹담은 성을 빠져나가 한나라와 위나라의 두 임금을 만나 말했다. 신이 듣기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지백은 두 임금은 두 왕을 거느리고 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조나라가 망한다면 다음에는 두 임금께서 멸망할 차례인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위나라의 왕들한테 말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백의 사람됨이 그 마음은 구박하고 인정이라고는 없으니 만약 우리의 꾀하는 일이 탄로나면 반드시 그 화가 크게 미칠 것인데 그 일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걱정했다. 장맹담이 말하기를 오늘의 계획은 두 임금의 입으로 말했고 저의 귀로 들었을 뿐이므로 남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두 임금은 한나라와 위나라의 두 군사가 지백을 모반할 것을 장맹담과 약속하고 함께 그 날짜를 정했다. 장맹담은 그날 밤으로 어둠을 틈타 진양으로 들어가 양자에게 두 임금의 모방 계획을 보고했다. 양자는 이에 장맹담을 맞이하며 두 번 절하며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한편 위나라와 한나라의 왕들은 장맹담과 약속을 한 후 핑계삼아 지백을 배하라고 돌아오는 길에 지백의 일족인 지과를 군문 밖에서 만났다. 지과는 두 임금의 안색이 평소와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곧장 지백을 만나 말하기를 지금 두 사람을 만났는데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아뢰자 임금이 묻기를 어떠한 점이 그러합니까 라고 하자 지과는 말하기를 그들의 걸음걸이가 전혀 없이 당당했고 다른 때 거동과는 달리 예절에도 마땅하지 않으니 임금께서는 앞질러 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지백이 말하기를 과인은 두 왕과 굳게 약속하기를 조나라를 정벌한 뒤 그 영토를 세수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과인이 그들과의 친분을 나타낸 것이니 반드시 나를 속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세가 진양을 포위한 지 3년이 지나 이제 막 성이 함락되어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걱정 말고 의심을 풀도록 하고 다시는 입 밖에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이튿날 또 두 임금이 지백을 배하라고 나오는 길에 군문에서 쥐가를 만났다. 지과는 곧 지백을 다시 만나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제가 어제 한 말을 두 왕에게 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백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라고 되물었다. 지과가 말하기를 오늘 아침 두 임금이 조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들이 저를 보고는 안색이 변하면서 노려보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반드시 변고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니 임금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지 않음이 좋습니다 라고 했다. 지백은 그대는 다시 그러한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나 지과는 굽히지 않고 말하기를 안됩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이십시오. 만약 죽이지 못하시면 더욱 그들과 친숙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
지백은 더욱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관은 위선자를 섬기는, 위선자는 여기서 여러분 같은 이제 위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나라의 선자, 그러니까 위나라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선자를 섬기는 참모 신하는 조가이고 한강자의 참모는 단교인데, 그들 두 참모를 불러 약속하기를 조나라를 정벌한 다음 두 사람에게는 각각 1만 가호에 해당하는 고을을 봉해서 제후로 삼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 임금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지백이 말하기를, 조나라를 정벌하면 그 영토를 세 사람이 나눠 갖고 또 그 두 사람에 각각 1만 호에 해당하는 고을을 넘겨준다니, 그렇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적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지관은 자기 의견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물러나왔는데, 닥쳐올 후환을 걱정해 그 족속을 바꾸어 보씨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씨에서 보씨로 바꿨네요. 그러던 중 약속한 날 밤이 되자 조나라 편에서는 성에서 나와 제방을 지키는 지백의 군사를 죽이고 물을 돌려 지백의 진영으로 몰아넣었다. 지백의 군사들은 물을 막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혼란스러웠는데, 그 틈을 타 한나라와 위나라의 두 군사는 좌우에서 들이치고 양자는 장병을 거느리고 전면에서 습격해 지백을 크게 격파하고 사로잡았다. 그렇게 되자 지백은 자살하고 군사는 파멸하였으며 나라는 셋으로 나뉘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르기를, 탐욕스럽고 성질이 괴팍하고 이익만을 좋아하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시는 죽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이거 너무 긴데요. 10과가 10가지 과실인데 그 과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리를 드는 건 좋은데 좀 쓸데없이 많이 들었네. 한비자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느낌이 쎄하네요. 예를 드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다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 그죠? 지금 식과편의 서술 방식이 딱 그런 식이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인데, 자, 어찌하여 여색의 즐거움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인가? 옛날 서용의 임금이 현신인 유열을 진나라, 서쪽 진나라의 방문 사절로 보낸 일이 있는데, 진나라의 목공이 그에게 말하기를, 과인은 일찍이 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도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옛날 현명한 왕들은 무엇으로 나라를 얻고 어떻게 하여 나라를 잃었는지 그 까닭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유효가 대답하기를, 제가 일찍 듣기로는 항상 근검절약해 나라를 얻었고 사치와 방탕으로 나라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 목공이 말하기를, 과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에게 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대는 다만 거미약으로 대답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다. 유유가 다시 대답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옛날 요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흙으로 빚은 그릇에 밥을 담고 흙으로 만든 그릇에 국을 담아 먹는 검소한 생활을 했는데, 그 영토는 남쪽으로 교지에까지 이르렀고, 교지면 지금 베트남 쪽이에요. 베트남 북부죠. 북쪽으로는 유도에까지 이르렀으며, 유도는 어딘지 모르겠다. 동서로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까지 누구 한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 요임금은 천하를 순임금에게 물려주었는데,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지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재료를 삶고 칼과 톱으로 거친 자국을 곱게 갈고 다듬어 검게 오칠을 해서 궁궐로 가져와 밥그릇으로 썼는데, 여러 제후들은 요임금 때보다 사치스러워졌다 하여 따르지 않게 된 나라가 13이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천하를 주었는데, 우임금은 새로운 제기를 만들면서, 제기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릇이요, 바깥은 검은 오칠을 하고 안쪽은 붉은 실로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실이 아니고 이거 주사라는 게 아마 염료일 거예요. 염료일 겁니다, 아마도. 자, 붉은 주사로, 그냥 주사라 그러면 붉은 염료일 거예요, 아마도. 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부드러운 비단으로 이불을 만들어 덮었고, 자리에 깔개는 가장자리에 천을 되도록 했으며, 술잔에도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 넣었고, 술통이나 상에 장식을 했으니 이는 더욱 사치스럽게 된 것이라 우임금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33이나 되었으며, 이렇게 우임금의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그 뒤를 이었는데, 천자가 탈 화려한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 수레가 달릴 길도
넓게 만들었으며 찬란한 깃발을 9개나 세우고 밥그릇이나 술잔에도 여러가지 아름다운 조각을 하게 했으며 사방의 벽은 흰색으로 칠해 깨끗하게 했고 바닥과 자리는 후화스럽게 꾸며 더욱 이렇게 사치스럽게 되자 은나라를 섬기지 않은 나라가 모두 53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사치하는 것을 상류층인 군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으니 그래서 신은 거미하기 곧 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고 유연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그러자고 진나라의 목궁은 내사인, 내사라는 건 뭐 벼슬 이름이겠죠. 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이름입니다. 요를 불러 지금까지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듣기로는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으면 그 상대국엔 걱정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유연은 바로 성인이 과인에게 있어 걱정거리입니다.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요가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에 따르면 융왕이 사는 곳은 서융이죠. 서융의 왕이 사는 곳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로 길이 멀어 아직 중국의 음악을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금께서는 그 나라에 여자 학사를 보내 국정을 교란시키는 한편 융왕에게 유예를 우리나라에 좀 더 머물도록 청하여 그가 임금에게 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과 유예 사이에 틈이 생긴 다음에 다른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목궁은 옳은 말입니다 라고 하고는 곧 요를 시켜 여학사, 여자인 학사 13사람을 뽑아 융왕에게 보내고 유예를 진나라에 더 머물게 해줄 것을 청했다. 그러자 융왕은 쾌히 승낙하고 여학사들을 보고는 아주 기뻐하여 술과 안주를 준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날마다 여학사들과 파워섹스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진해 목초와 물을 찾아 옮겨갈 때를 놓쳐 수와 말은 반 이상이 죽고 말았다. 서용이라는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유목민족들은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 유목민족이 기르는 이제 소, 말, 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지역 풀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풀이 자랄 여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풀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시기를 놓쳤단 말이죠. 자, 그러한 뒤에 유예를 돌려보냈는데 융왕을 만나 간했지만 서용의 왕은 여색에 빠져 그 간을 듣지 않았으므로 유예는 그대로 융을 떠나 서쪽 진나라로 가버렸다. 이에 목궁은 그를 환영해 예로서 맞이하고 상경의 벼슬을 주고는 융의 병력과 지형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하여 융의 모든 상황을 알고는 곧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정벌하니 합병된 나라가 12이 이르렀고 영토는 천리사방으로 넓어졌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여학에 빠져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화근이 된다라고 했다. 세상에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어찌하여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떠나서 유람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옛날 제나라의 전성자가 멀리 바닷가로 유람하여 즐거운 나머지 여러 대부들을 모아놓고 호령하기를 누구든 돌아가고자 말한다면 곧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부인 안탁취가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바다에서 즐겁게 지내시겠지만 자리를 비우신 동안 나라를 빼앗으려고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임금께서 비록 즐거우시더라도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전성자가 말하기를 과인은 명령을 내리기를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대는 지금 과인의 명령을 어겼다 하고는 창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했다. 이 안탁취는 말하기를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안탁취가 말하기를 옛날 한나라의 거왕은 가난하던 관룡봉을 죽였고 은나라의 주왕은 가난한 왕자 비간을 죽였습니다. 지금 임금께서 저를 죽인다면 그들에 이어 3사람째가 되지만 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이 말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제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목을 길게 뽑고 앞으로 나가며 말하기를 자, 빨리 내 목을 치십시오 라고 했다. 죽여봐라 10세야 라고 했다. 자, 임금은 창을 버리고 곧 수레를 준비시켜 돌아오고 말았다. 그렇게 유람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전성자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그를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반한 무리가 있었던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전성자가 제 나라를 보존해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무릅쓰고 가는 안탁취의 힘이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라에서 멀리 떠나 유람하는 것은 곧 일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일컫는 것이다. 전성자는요, 여기서 전상을 의미합니다. 전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강씨들한테서 제 나라를 빼앗은 그 전씨 그 새끼인데, 근데 요때는 아직 전씨가 이제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원문에는 이제 과인이라고 칭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설원이라는 책에 보면요, 설원이라는 책에 보면 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전성자가 아니라 이제 제나라의 경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그 한비자의 인용 10과편에 인용된 요 일화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적혀 있네요. 사실 뭐 일단 그 일화의 세세한 잘못이나 그런 건 그렇다 치고, 내 생각에 이거는 한비자하고는 좀 앞에 읽었던 한비자의 다른 편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장자가요, 참 좋았던 게, 장자가 좋았던 게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아니면 식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가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다 식상하네요. 내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네. 자, 어찌하여 충신의 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옛날 제나라의 환공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후를 규합하고, 첫 번째 패자인 환공이죠, 천하를 통일하여 오패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관중이 그를 잘 보필했기 때문이다. 관중이 늙어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어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환공이 몸소그를 찾아 묻기를, 중부께서, 중부, 이거는 이제 상대를 아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아버지 버금가는 분,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아무튼 아버지라 부르는 셈이니까 아주 높게 부르는 겁니다. 자, 중보께서, 옛날에는 아비부자를 보로 읽었어요. 그래서 중보라고 여기서 되어 있네요. 자, 중보께서 늙고 병들어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일어나지 못할 경우 정무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신은 늙어서 정신마저 맑지 못하니 모르시는 뜻을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기로는 신하를 아는 데에는 임금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했고, 자식을 아는 데는 그 아비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임금께서 먼저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에 환공은 말하기를, 포수가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관중이 말하기를, 안됩니다. 무릇 포수가의 사람됨은 굳세고 괴팍하고 사납기짝이 없습니다. 굳세면 민중을 난폭하게 다루기 쉽고, 괴팍하며 민심을 얻지 못하고, 사나우면 아랫사람이 그를 따라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마음은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패자를 보필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공이 말하기를, 수조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 관중이 말하기를, 수조도 안됩니다. 무릇 사람이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여색을 좋아하고 질투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수조는 스스로 거세해 여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 다음 임금을 위해서 후궁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조차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임금을 소중히 섬기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스스로 거세했다. 이 황공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위나라의 공자, 위나라의 공자에서 위나라는 작은 위나라의 얘기입니다. 작은 위나라. 위나라의 공자인 개방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개방도 안됩니다. 제 나라와 위나라의 사이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지나지 않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공자 개방은 임금을 섬긴다는 구실로 임금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러니까 환공이죠, 15년 동안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 부모를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는 인정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새끼란 말이죠. 이처럼 그 부모와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임금에게 친밀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임금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간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관중을 말하기를, 안됩니다. 여간은 임금을 위해서 궁궐에서 주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일찍이 임금께서 맛보지 못한 음식은 오직 사람 고기뿐임을 알고는 자기 자식의 머리를 삶아 임금에게 바쳤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는 자기 자식을 삶아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임금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다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포수가에 대한 평가가 제일 후한데, 포수가는 정치에, 그러니까 패자를 보필하는 정치에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만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니까 절대 애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에 환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스풍이 좋습니다. 그의 사람됨은 안으로 마음은 굳세고 바깥으로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욕심이 적고 믿음은 두텁습니다. 무릇 사람이 견실하면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되어 사표가 될 수 있고 스승의 표상이 될 수 있고 바깥으로 겸손하면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적으면 민중의 윗자리에서 쉽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신의가 두터우면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패자를 보좌할 수 있으니 임금께서는 글을 써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환공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 관중이 죽자 임금은 마침내 스풍을 쓰지 않고 수조를 등용했다. 수조가 아까 스스로 거세한 새끼죠. 자, 이렇게 수조가 정무를 맡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황공은 남쪽에 당부라는 곳으로 유람했는데 그 틈을 타 수조는 여가와 개방과 더불어 대신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환공은 급히 돌아오는 길에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남문 궁실에 갇혀 굶어 죽었다. 그렇게 죽은 뒤에도 3개월이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지를 않아 송장에서 구더기가 방문 밖으로 기어나올 지경이었다. 제나라 환공 몸의 구더기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환공은 이끄는 군사가 천하를 마음대로 종양했고 오패의 우두머리에까지 올랐으나 마지막에는 신하의 손에 죽었다. 찬란했던 명성은 손상되어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관중의 진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물을 범하면서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 곧 찬란했던 명예는 손상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시초인 것이다 라고 했다. 길구나. 자, 어찌하여 안으로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옛날 서쪽 진나라가 한나라의 의양을 공격해 한나라가 매우 급할 때 재상인 공중붕은 한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편인 우방이라고 하여, 우방이라는 거는 자기 편 나라, 방이 나라 방자거든요.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의를 통해서 진나라와 화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나라의 이름난 도읍을 바치고 고을을 바친다는 거죠. 진나라와 한편이 되어 남쪽으로 가서 초나라를 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나라로부터 공격당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재해는 초나라가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임금은 참 좋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곧 공중붕에게 여행 준비를 갖추게 하고 서쪽으로 진나라와 강화를 맺을 것을 제의하게 했다. 초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이걸 또 들었네요. 개놀라서 신하인 진진을 불러 이것을 알리고 말하기를 지금 한나라 왕이 공중붕을 시켜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와 강화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진진이 말하기를 진나라는 한나라로부터 도읍을 하나 얻고 군사를 일으켜 한편이 되어 남쪽으로 우리 초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나라 임금이 일찍이 종묘의 그 성공을 빌었던 이유이니 그것이 우리 초나라의 해가 됨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임금께서는 재빨리 한나라의 사신을 보내 많은 수레와 귀중한 비단을 바치고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귀국을 돕기 위해 모든 군사를 다 일으켰으니 바라건대 귀국은 마음껏 진나라에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건대 귀국은 사신을 우리 초나라에 들여보내 초나라의 군세를 샅샅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래야 초나라는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진진의 계략대로 시행했다. 이 한나라 임금은 대단히 기뻐하며 초나라의 실정을 살피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초나라에서는 전차와 기병을 국경지대에 집결시켜 놓고 한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한나라 임금께 우리나라는 이미 한나라의 국경에 집결해 있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사신이 돌아와 보고하니
한나라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사신으로 가려는 공중궁을 갖지 말도록 막았다. 이에 공중궁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안됩니다. 무릇 우리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나라는 진나라이고 말로만 우리나라를 도울 것은 초나라입니다. 초나라의 허울 좋은 빈말을 믿고 눈앞에 다가온 강력한 진나라의 재앙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라를 좆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 임금이 듣지 않자 공중궁은 개빡쳐서 집으로 돌아와 열흘 동안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의양이 더욱 위급해져 한나라 임금은 사신을 초나라에 보내 원군을 청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신이 연이어 갔으므로 관과 술의 덕기가 서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도 계속 연이어 보냈다는 거죠. 근데 원군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의양은 함락되고 임금은 제후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안으로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밖으로 제후의 세력에 의존한다면 나라의 영토를 잃는 재앙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다. 어찌하여 나라가 작은데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냐. 옛날 북쪽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의 문공이죠, 망명길에 조나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조나라는 여기서 나중에 전국시대 조나라가 아니라 춘추시대의 작은 조나라입니다. 조나라를 지나게 되었을 때 조나라 임금은 그의 옷을 벗기고 몸을 검사했다. 그것은 소문에 중위의 늑골이 하나로 되어 있다기에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때 대부인 이부기와 숙첨이 임금 곁에 시종에 있었는데, 숙첨이 말하기를, 신이 전날 공자 중위를 보건대 예사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 그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니 반드시 그가 나라로 돌아가 정권을 잡는 날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좆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임금께서는 차라리 그를 죽여 없애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조나라의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부기도 그날 마음이 언짢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묻기를, 당신께서 밖에서 돌아오시는데 안색이 몹시 가짜나 보이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했다. 이부기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왕의 행복은 신하의 몸에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의 재앙은 신하에게 연루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금은 진나라의 공자를 불러 그를 대접하는데 무례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일로 뒷날 나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몹시 언짢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에 아내가 말하기를, 저도 그 진나라 공자를 보았는데 앞으로 만승의 큰 나라 임금이 될 것이고 그 측근에서 따르는 좌우의 시종도 만승의 지상에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군궁의 망명길에 올라 조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조나라가 그들을 무례하게 대우했으니 반드시 만약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정권을 잡는 날 반드시 무례를 저지른 사람을 좆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조나라 임금의 목을 칠 것인데 당신은 공자에게 연락하여 조나라 임금과 한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알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 이부기가 말하기를, 과연 옳은 말입니다 라고 하고는 곧 항아리에 황금을 가득 담고 그 위를 음식으로 덮은 뒤에 다시 벼곡을 얹은 다음 한밤중에 사람을 시켜 몰래 공자에게 바쳤다. 이에 공자는 심부름 온 사람에게 고맙다고 제배한 뒤 음식은 받고 벼곡은 사양하여 돌려보냈다. 그 뒤 공자는 조나라에서 초나라로 갔다가 다시 서쪽 진나라로 갔다. 공자가 진나라에 간 지 3년이 된 어느 날 서쪽 진나라의 목공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의논해 말했다. 옛날 북쪽 진나라의 헌공과 과인이 매우 친숙한 사이였음은 제후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헌공은 여러 신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헌공의 뒤를 이은 계승자는 어질지 못하여, 여기 누구더라? 중이의 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동생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장차 북쪽 진나라의 종묘가 돌볼 사람이 없게 될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의 집안 걱정해주는 사람들은요 보통 흉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관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사직은 희생물을 올려 제사 지낼 사람이 없게 될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정되지 못한 채 그냥 둔다는 것은 남과 친교를 맺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나는 공자인 중위를 도와 북쪽 진나라로 들여보내고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의 제후를 삼겠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라고 물었다.
모든 신하가 말하기를 아주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목궁은 군사를 일으켜 요 그 이야기에는요 좀 다른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되게 그 전후 사정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게 다 생략돼 있네요. 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기 좋습니다. 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궁은 군사를 일으켜 가죽으로 감싼 병거 500승과 기병 2000,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공자 중의를 도와 진나라로 들어가 북쪽 진나라로 들어가 제후로 옹립했다. 이렇게 하여 중의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자 중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 정벌에 나섰다. 이때 사신을 조나라 임금에게 보내 말하기를 숙첨을 묶어 성박김에 따라라. 과인은 그를 죽여 많은 사람의 분복이로 삼겠다라고 하고, 또 사신을 이부기에게 보내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성을 이미 정벌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니 그대 마을에 문 앞에 표시를 해두십시오. 나는 병령을 내려 그대가 사는 마을에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알렸다. 그러자 조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친척들과 함께 이부기의 마을로 보호받기 위해 몰려온 사람이 줄잡아 700여 집이나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의를 지킨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조나라는 작은 나라로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핍박받으면서 그 임금의 위태로움이 마치 쌓아놓은 계란과 같았는데도, 계란 쌓아놓으면 금방 무너지죠, 그죠? 쌓기도 힘들죠,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무례를 저질렀던 것은 나라가 망하고 대가 끊어지는 까닭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라가 작으면서 무례하고 신하의 가난한 말을 듣지 않으면 곧 그 나라는 멸망하고 대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10과인데요 10과 너무 길다. 뭐 이렇게 길어 이게. 그 10과 자체는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그걸 부연 설명한다고 지금 도대체 몇 장을 적어놓은 50장 정도를 적어놨는데 이게 한비자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철학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냥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 역사적인 사례가 굳이 한비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기에도 있으니까. 사기에 충분히 다 있는 말들이고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사기 말고 다른 책에도 많고요, 그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 한비자가 직접 썼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좀 난잡하니까. 어쩌면 뭐 다른 사람이 위작일 수도 있고 한비자에 나중에 끼워 넣은 걸 수도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과 10과입니다. 10과. 좀 쉬다가 이따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철학 산책은 다음 주에 요 다음 편이 이제 고분 편부터 읽도록 합시다. 좀 쉬다가 뭐 디아블로를 좀 하든지 하고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 읽고 있습니다.